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자원, 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귀한 관계 노름에 일부 줏대 없는 나라들도 맹종하여 미국의 구린내나는 꽁무니를 따르면서 네, 분단이 현실이고 통일이 수건인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 참 많은데요. 이분은 서울과 평양 사이를 잇는 네트워크형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한반도가 세계 중심에 우뚝 서게 한다는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있죠. 꿈 같은 희망처럼 보이다가도 들여다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서울 평양 메가시티의 저자 민경태 박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변환봉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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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민 박사님, 건축학을 원래 대학 때는 전공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 북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네. 건축하고 도시 설계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네. 아마 그런 경력이 이 예. 책을 쓰는데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건축학, 도시공학, 그리고 북한학. 네. 이거를 이제 결합시켜서 나온 게 바로 21세기 최대의 M&A 프로젝트.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라.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라. 네. 간단히 얘기해서 네. 서울하고 평양을 연결해서 네. 하나의 도시와 같이 기능하도록 만들자는 그런 구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뭐 당장 하자는 건 아니죠, 뭐. 당장은 잘 안 될 거고. 예, 그런데 사실 이게 뭐 꿈 같은 얘기로만 예.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네.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초고속 첨단 그 교통통신망으로 연결하고 네.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예. 서울과 평양이 200km밖에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예. 네. 이 정도는 거의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미 뭐 깔리고 있는 고속전철이 예. 시속 300km가 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서울과 평양 사이 거리라는 것은 1시간 이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네. 어떻게 보면 서울과 평양은 하나의 도시와 같이 연결될 수 있다. 민 박사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KTX가 뚫리면서 서울과 천안이 1시간 거리밖에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도를 보면 천안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중산층 생활이 되시는 분들은 서울에 와서 쇼핑을 하고 천안과 서울이 같은 생활권을 묶여 있다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서울과 평양의 거리도 서울과 천안의 거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프라만 갖춰지게 된다면 충분한 동일의 생활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 책을 쭉 봤는데요. 일단 맨 앞에 보니까 2030년을 목표로 하신 것 같아요. 2030년. 네, 가상으로 어떻게 네. 보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좀 그림을 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한 이유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델은 점진적으로 경제 협력을 통해서 점진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네. 갑작스런 정치적 통합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에서 본다면 또 2030년 경이면 예. 상당히 성숙된 단계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물론 통일이 뭐 박근혜 대통령 아까 저희들이 영상으로도 봤지만 통일은 대박이다. 네. 이렇게 연초에 말씀도 하셨고 독일 가서 드레스덴 선언도 하셨고 네. 그러나 지금 남북 관계는 꽉 막혀 있는 상황이긴 예. 하지만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또 해야 되고 또 비전을 갖고 누군가는 준비를 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사실은 뭐 여기 뭐 우리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나와 계시지만 그 손익계산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일의 손익계산. 거의 명확합니다. 특히 네. 이제 서울 평양 메가시티 민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허무맹랑한 게 아닙니다. 이미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제 유라시아 철도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낮은 선봉까지 타고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평양까지 오게 될지 이제 그 라인을 구축할 텐데 그 라인에 이어가지고 평양 서울 구간을 다시 한번 또 내려가면은 네. 뭐 굉장한 그게 어떤 우리가 대륙으로 뻗어가는 열차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아까 통일의 손익 비용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북한의 자원 가치라고 할까요? 이게 예. 엄청납니다. 네. 누국자는 3,000조, 6,000조, 8,000조 나오는데 예. 뭐 최대 1경까지 제시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북한 일경? 예, 1경. 아. 거기에서를 좀 제봤더니 히토류 있지 않습니까? 히토리요? 히토류 자원이 매장돼 있다라는 걸 이제 전제해서 1경을 평가했는데 그게 무시할 만한 의견이 아닌 게 유가, 석유가 옛날 배럴당 뭐 10달러, 15달러 한 적이 있었다. 근데 예. 그게 시간이 가면서 한때 뭐 140달러까지 그렇죠. 10배 이상 오르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히토류가 있다면 지금 이 히토류 가격이 새로운 원자재가 된다면 예. 그게 향후 20년간 30년간 또 10배 오른다. 음.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논문에서 일경이라는 평가를 했는데 아마 아. 이제 우리가 통일 비용 얘기했을 때 이제 나오는 게 뭐 지금 300조, 800조, 1000조 이 정도 얘기하는데 예. 3000조까지도 바라봅니다. 왜냐면 네. 독일이 이제 20년간 3000조가 들었으니까 네. 우리도 거의 3000조를 뭐 최대치라고 한다면 그 이상 가는 자체가 천연 자원의 매장량 평가만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통일 대박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민족 간의 통합이라는 문화적인 네. 있습니다. 역사적. 있지만 네. 단순히 경제적 수치로 봤을 때는 이미 확실히 보장된 것이다. 뭐 손익이. 네. 예. 차근차근 한번 좀 강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럼. 일단은, 이 북한 이제 지정학적 위치가 바로 또 중국하고 좀 인접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뭐 급변 사태가 생기든 뭐 이렇게 되면 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중국이 바로 들어가서 북한을 장악하는 시나리오. 이게 최악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북한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네. 우리는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되면 네.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 주도로 네. 흡수통합이 그냥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정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그 미국의 그 저명한 네. 그 국방 문제 연구소인 네. 랜드 연구소. 랜드 연구소 유명하죠. 네. 거기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네. 예. 거기서 저는 이걸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제2휴전선 모델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예.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은 중국도 들어가려고 할 테고, 미국도 들어가려고 할 테니까, 예.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미리 어떤 경계선을 설정해 놓고 아, 들어가자 이런 예.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한 3가지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의사 옛날 신탁 통치할 때그 비슷하게. 그렇죠. 저희 한국 의사는 예.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예. 한반도가 이제는 새토막이 날 수도 있는 예. 이런 상황이라서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중국 쪽에서는 네. 홍콩에 있는 그 명보라는 데서는 상당히 친중국 매체로 알려져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마 뭐 이걸 보고서에 대한 반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얘기를 발표했냐면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북한의 주요 거점 도시에 네.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파견해서 점령해야 된다. 이런 또 기사를 공공연하게 내보냈거든요.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북한 정권이 붕괴하게 되면 한국 주도로 이렇게 흡수통합을 유도하기보다는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뉘어질 수 네, 있겠네요. 상당히 예. 그 불행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염려가 되고요. 예. 그런 위험성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비하지 않고 우리가 예.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그냥 북한이 붕괴하기를 기다린 거는 이건 정말 우리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위험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 라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랜드 연구소 쪽에서? 예, 랜드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북한 중국 국경선에서 50km 이하의 이제 라인을 설정한 거고. 여기에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과 함흥을 잇는 라인, 또 예. 평양과 원산을 잇는 라인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 사실상 이게 뭐 어떤 연구소
차원의 이제 발표라고는 하지만 네. 미국과 중국 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타당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가 된다 이 네, 말씀이죠. 중국 예.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북한의 낮은 항에 대한 관심이 네. 많지 않습니까? 예.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면은 저 중에 어떤 안이라도 중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안타깝고 위험한 제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책에서 본 글귀인데 로버트 카플란 미래학자죠? 네. 예, 이분이 북한이 결국 중국의 직접 통치하에 놓이는 제2의 티베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뭐 이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료화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북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 박사님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오신 것은 만약 남북한이 대치 국면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의 체제 안정을 도와주면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나왔는데 북한의 그렇죠. 급변 이게 사태가 최선의 발생하지 시나리오인 않고 거죠. 남북한의 교류 협력이 진행된다라면 사실 아까 같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겠죠. 네. 근데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서 체제가 붕괴되고 있고 남북한이 대치 국면에 있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영향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동되면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3가지 제2의 휴전선이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전혀 북한에 대해서 교류 협력이 없고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 현재 북한의 혈맹인 중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그 상황에서는 아까 같은 시나리오가 그려지겠지만 이제 민 박사님 제안처럼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이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최선의 시나리오도 분명히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선의 시나리오를 향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추진도 해 나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나리오를 보면 예. 사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뭐 우리 뜻대로만 되는 건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다만 예, 예. 여기에 이제 4가지 매트릭스로 구분한 게 사실은 남북한 협력이 진행되는 경우와 대치 국면인 경우 예.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런 국면이죠. 예, 현재는 대치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예. 차가 아니면 최악이네. 네, 이 상태에서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한테 상당히 불행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최선의 시나리오를 보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경제 협력을 진행하면서 네. 정치적 통일은 아주 중장기적으로 모색해 보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예. 되면 통일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또 북한 주민에 대한 그 우리 한국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한국 주도로 북한을 통일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도 혹시라도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차선의 시나리오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 전까지 남북한 경제 협력을 통해서 남북한의 격차가 완화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효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통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국제사회에도 우리가 이미 북한과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 주도의 어떤 통일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어쨌든 그래서 남북 간 어떤 경제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네. 노력들은 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예. 이제 책의 타이틀로 예. 하나 뽑은 거는 내일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예. 오늘 경제 협력은 필요하다. 네. 그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국익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최근에 그 외천안함 직후에 5.24 조치가 마련됐잖아요. 이제 네. 그거를 이제 한 4년 정도 지났으니까 좀 해제하자 이런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김무성 대표도 아마 예. 그런 얘기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예. 여당 내에서도 그런 여당 얘기들이 내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여당 예.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올 초 화두로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레스덴 선언도 했는데 사실 드레스덴 선언이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길로 가기 위한 사실은 첫 단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북한이 일단 이게 무슨 흡수통일 모략이다
예. 정확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통일에 대한 관점은 이제 저보다 더 통일 전문가시긴 하지만 네.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주의적 관점과 제도주의적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죠. 어려운데 네. 쉬운 얘기로 하면은 예전에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 교류 화해와 협력을 중시했던 기능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햇볕 정책으로 표상되죠. 네. 일단은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좀 대화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었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이제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 그래가지고 어떤 제도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네. 강력한 안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상황의 신뢰가 전제되는 그러한 신뢰에 따라서 계속된 협력을 이뤄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비핵개방 3천 그렇죠. 뭐 그런 게 예, 일단 먼저 거죠. 북한이 어떤 선행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뭐 교류 협력을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네. 올해 8.15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보면은 그 약간 관점이 좀 바뀌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오히려 이제 북한과 공동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고 네. 뭐 평창에서 열리는 환경총회에 북한을 초청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교류 협력에 좀 우선적인 순위를 두시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단순히 뭐 제재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교류 협력을 확대해가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현재 또 북한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최선과 차선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약간 변형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제 4-1이라고 하는데 4-1. 예, 그게 네. 북한 주식회사론입니다. 아. 그게 뭐냐면 북한이란 국가를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일종의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벌써 또 강대국. 그렇습니다. 강대국들인데 사강이. 그게 우리의 같이 뭐 2차 대전 후에는 마치 그게 뭐 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이런 접근이었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접근으로 들어간다. 실제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아까 히토류나 금광광산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 김정은 정권에서는 외국계 사모펀드 투자를 이제 끌고 오는 투자 유치. 그러니까 과거 1940년대, 50년대 후반에 뭐 이쪽이랑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또 다른 세력들과 이 거래가 있거든요. 그 돈들이 네. 누구 돈들이냐? 결국 러시아 돈일 수도 있고 중국 돈들일 수 있고 또 미국 돈, 뭐 일본 돈일 수도 있고 네. 이런 자본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쪼개 나눠 버리면 우리가 다 그들이 먼저 기득권을 갖고 다 가버린 후에 그제서야 우리가 오이사 풀고 뭘 한다고 해도 이미 주도권을 뺏겨버린 거거든요. 알짜 자산들은 다 지금 가져가고요. 북한 주식회사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예. 뭐 전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상당히 우리한테는 뭐 안 좋은? 네.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이거는 민족의 또 하나의 비극을 나오는 예. 얘기죠.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정부의 통일 대박론 얘기도 나왔지만 예. 저는 정부에서 이 남북 경제 협력에 긍정적인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평들이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우선 일반 국민들이 이 통일의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정부의 그런 통일 대박론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리고 또 하나 볼 때 정부에서 얘기하는 창조 경제가 네. 사실은 진짜 창조 경제 모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북한의 융합이다. 남북한의 M&A와 같은 이런 예.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 보면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창조 경제는 남북한의 융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가 네.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안보적 문제라든지 뭐 핵 문제라는 문제는 이제 차치하고 이렇게 하면 남북이 다 같이 잘 번영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이 책에서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번 네. 여기 이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네. 좀 해주시죠. 예. 그 책에서 제안한 거는 제가 그 한반도 전체를 네. 6개의 광역 경제권으로 나누자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광역 경제권, 뭐 메가시티 리전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예. 한반도도 광역 경제권 단위로 나눠서 예.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이고요. 아.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의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 북서부 광역 경제권의 경우 사실상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예. 중국 주도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하나 그 낮은 선봉을 아. 중심으로 하는 북동부 광역 경제권을 살펴보면 예. 이미 러시아, 중국, 북한 간의 협력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협력 공간이 어디냐 예. 이렇게 봤을 때 역시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이 축선상에서 놓여지는
여기서는 이제 메가 수도권, 미래의 예. 한반도 메가 수도권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요. 예. 이 지역이 여러모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공간이고 예. 경제 협력의 효과 도시들도 많이 밀집해 있죠, 사실은. 네, 평양 그 그렇습니다. 사이사이에. 사실 한반도가 이 동고서저 지형 아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보면은 사실 한반도 아, 전 여기 또 인천공항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인천공항. 예. 네. 한반도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주요 산업시설도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네. 우수한 인력도 많이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인천공항, 인천항, 또 해주항, 남포항, 네. 항구 도시들이 또 이제 중국과의 예. 경제 협력을 원활히 하게 할 수 있고, 있고. 항구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한반도 전체를 저렇게 이제 고속철도와 도로망으로 연결하게 되면 예. 메가 수도권으로부터 신우주를 연결해가지고 중국을 통하는 그 중국 대륙 횡단철도 TCR과 연결이 가능하고 또 나진을 통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유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예. 시베리아 거쳐서. 예. 네, 나진을 통해서는 TSI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또 연결이 가능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울 평양 메가 수도권 이 지역이 상당히 한반도의 중심 도시 이상으로 네. 동북아의 경제적 중추적인 거점이 될 수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글로벌한 어떻게 보면은 도시로서 예.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런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림으로 되니까 이제 K자형이 되는 거네요. 네네. K자형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이제 메가 서울 평양 메가 시티가 이제 되는 거다. 변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제가 아까 우리 작가들을 회의하면서 참 발칙한 발상이다 이렇게 예, 예. 상당히 얘기를 의미 있고 했는데, 참신한 네. 발상이시죠. 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최선의 시나리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경제 협력이 상당히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측면에서도 건설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인프라 자원 면에서도 어차피 북한의 인프라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점진적으로 진행하기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보니까 남북이 만약 경제적으로 통합이 되면 인구가 1억. 1억이 되는 거죠. 1억으로 이제 1,500만. 지향해서 가는 네. 거죠. 거기에 이제 거기 책에 보니까 100세 시대에 이모작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장도 형성이 되는 네.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 메가시티가 이게 허황된 꿈이 아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예. 지금 한국 경제가 네. 고도 성장기를 지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정체기에 와가고 있고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래 성장 동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아닐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설적으로 북한이 네. 축복이다. 네. 예. 그동안 사실 애물단지였고 골칫덩어리였고 민족의 비극을 만든 그런 대상이 북한이었지만 네. 이제 와서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북한이란 존재가 바로 옆에 있다는 이 미개발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다. 네. 또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이루었던 남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남한이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인 정말 협력을 진행할 수만 있다면 예. 이것은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지도부도 우리 임경태 박사가 쓴 서울 평양 메가시티 한번 구해서 읽어보고 이게 북한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아마 좀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